자, 이제 534쪽에 원가 방식으로 갑시다. 앞쪽에, 534쪽에, 앞쪽에 보면은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도 있고, 물건별 평가 원표도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3, 4월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3방식하고 물건별 평가를 정리를 해야 간평 규칙에 규정된 그 규칙의 내용도 쉽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제 3방식 7방법을 다 정리하고 나면은 복습할 때 그 간평 규칙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물건별 평가학법은 여러분이 읽어가지고 평가학을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나중에 그냥 한 3분이면은 한꺼번에 정리가 딱 되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선에는 안 봐도 돼. 보지 말고 첫 번째 방식 원가 방식으로 갑니다. 자, 그 감정평가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랬죠. 근데 첫 번째 방식이 원가 방식인데 이 각 방식마다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다 그죠. 자, 먼저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임대료가 아니고 가격을 가액이나 가격이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간평규칙에서는 가액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데 가액이나 뭐 가격은 다 같은 말입니다. 가치나 가격 다 동요로 쓴다 그랬죠. 그죠? 자,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합니다. 원가법. 종전에 간평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폭성식 평가법이라고 됐는데요. 지금은 그 용어는 거의 쓰지 않고 그냥 원가법이라고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원가법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이 원가법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을 적산가격 또는 폭성가격이라고도 합니다. 적산가격, 폭성가격이라는데 어떻게 적산가격을 구하는가? 공식 안 외우면 안 돼요.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예, 재조달 원가에서 그렇습니다. 뺀다 하지 말아줘.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가격을 선정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원가법이 이제 어떤 원리로 가격을 평가하는지 상당히 원가법은 공부거리가 진짜 많고요. 이 7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공부거리가 많고 난해합니다. 원가법이 좀 난해하고 나중에 수익하는 법도 물론 난해하지만 수익하는 법은 공부해야 될 요소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 원가법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알지 않으면 한 문제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 자, 먼저 원가법. 만약에 A라는 건물의 가격을 지금 2019년 2월 시점에서 그죠? 가격이 얼마인가 원가법으로 평가하게 돼요. 근데 지금 A라는 건물이 2000년 2월에 준공을 했다. 이렇게 가정해보자요. 그럼 2000년 2월에 준공한 물건을 지금 2019년 2월 시점에서 가격이 얼마인가를 평가하고자. 그럼 이 건물은 이미 준공한 지 19년이 경과를 했잖아요. 그죠? 19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이 건물은 내용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당연히 가치가 하락해서 감가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가가 발생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하락하고 소모가 생기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건물이라든가 뭐 기계와 같은 건물, 기계 이런 소모가 생기는 물건을 통틀어 우리가 상각자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건물과 같은 상각자산을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원가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용어를 또 아셔야 되는데 지금 2000년 2월은 이 건물을 준공한 때다. 그죠? 준공한 시점이죠. 그래서 2000년 2월을 준공 시점 또는 신축 시점 또는 건축 시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준공 시점, 건축 시점, 신축 시점이 다 같은 말인데 요 2000년 2월은 이 건물을 준공한 때, 신축한 때죠. 그리고 2019년 2월이 지금 가격을 평가하는 시점이죠. 요 가격을 평가하는 시점이 기준 시점인데 자, 원가법은 이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을 기준 시점에 건축 시점이 아니고 준공 시점이 아니고 무슨 시점? 기준 시점에 이 대상 부동산을 똑같이 다시 한번 재생산한다고 가정한단 말이에요. 재생산한다 또는 재취득한다 또는 재조달한다 또는 신축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 건물을 똑같이 이 기준 시점에서 다시 생산한다고 가정해보면 이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겠죠. 그죠? 재생산 비용 또는 비용하고 원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재생산 비용 또는 재조달 원가, 재조달 비용 다 같은 말인데 이 A라는 건물을 기준 시점에 똑같이 재생산한다고 가정을 해보니까 재생산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총 원가가 5억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B를 재생산하는데 5억이 투입되다. 그 말은 이 B 건물의 가격도 5억이다. 그 말인데요. 원가법, 이 원가 방식은 아까 비용성에 착안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투입된 비용에 착안해서 가격을 평가한다. 그래서 비용 접근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성에 착안하는 방식이 바로 원가 방식이라고 그랬지. 원가하고 비용이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자, 그래서 이제 이 A를 똑같이 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5억이 들어갔다. 그 말은 B 건물의 가격이 5억이다. 그 말을 같아. 그러니까 원가법은 투입된 생산 비용, 생산 원가만큼 가격을 산정하자. 아, 그게 원가법이니까요. 원가가 5억 들어왔으면 이 B 가격도 5억이라는 건데, A를 똑같이 재생산한 물건이 B잖아요. 그죠? A를 똑같이 지금 재생산한 게 B잖아요. 그럼 B 건물 가격이 5억이니까 A 건물 가격도 5억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쉽죠. 5억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 자, B는 지금 A를 똑같이 재생산한 물건이지만 언제 시점에서 재생산했다? 기준 시점에 재생산을 했다면 기준 시점에. 그러니까 2019년도 2월에 생산한 물건이죠. 그러니까 요 지금 B 건물은 신축 건물입니다. 2019년 2월에 생산했으니까 신축 건물인데 A는 지금 2000년 2월에 준공된 물건이니까 19년이나 경과된 중고 건물이죠. 그러니까 19년 지난 중고 건물하고 지금 19년도에 2019년 지금 2월 시점에서 생산한 신축 건물이 가격이 똑같다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19년 지난 중고 건물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19년 지난 중고 건물을 다시 똑같이 생산한다고 가정해 보니까 생산의 소요되는 총가가 5억이 들어가서 그죠? 요 5억이 제조도 원가인데 이 제조도 원가는 신축 건물 가격이죠? 신축 건물 가격이고 이 적상 가격은 뭐야? 19년 지난 중공물 가격이야 지금 그제? 19년 지난 중공물하고 신축 건물 가격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럼 신축 건물 가격이 지금 얼마야? 5억인데요. 그 5억에서 이 19년이 지난 중고 건물이 19년이 경과한 동안에 발생한 감가를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감가가 매년 1년에 1000만씩 감가가 생겼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19년 동안에 발생한 총 감가에 감가 누계액이 얼마? 그렇죠. 1000만원 곱하기 경과 연수가 19니까 19 곱해주면 1억 9천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19년 동안 발생한 감가액 1억 9천을 공제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고 건물 가격이 3억 1000만원 하고 계산이 됐죠? 이렇게 해서 투입된 생산 원가를 고려하여 가격을 평가한다. 그래서 원가법이라고요. 이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을 적산 가격 또는 복선 가격이라는데 적산이라는 말은 쌓아서 계산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한 개 새로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쌓아서 계산해가지고 산정된 가격이다 그런 뜻이고 복선이라는 말은 원래대로 되돌린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19년 지난 건물을 원래대로 되돌렸어. 다시 생산한다고 가정해서 구해진 가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적산 가격, 복선 가격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이제 원가법으로 적산 가격을 계산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죠? 첫째는 제조달 원가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가 누계액이 계산돼야 돼. 그래야 이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해가지고 가격이 상계돼 나오잖아요. 자, 첫째, 제조달 원가. 자, 제조달 원가는 첫째, 개념을 알아야 돼요. 개념. 제조달 원가가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조달 원가에는 어떤 게 있느냐. 제조달 원가의 종류. 그리고 세 번째는 제조달 원가를 어떻게 산정해 놨느냐. 산정 기준도 알아야 됩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제조달 원가의 산정 방법.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산정 방법까지를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공부거리가 많아요. 자, 먼저 이제 제조달 원가의 개념. 제조달 원가란, 거기, 가로는 제가 몇 번인지 몰라. 번호는 들어서 가로 2번이가 뭐 되나? 3번인가? 제조달 원가 가봐. 몰라. 가로 몇 번인지 몰라. 했던 내가 지금 쓸 때 가로 1번이니까 그냥 순서대로 따라오면 돼. 자, 제조달 원가는 뭐야? 재생산이나 제조달이 같은 말이니까 건물을 똑같이 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 그걸 제조달 원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인데 이걸 언제 시점에 생산한다 그랬어? 기준 시점에 건물을 다시 뭐 한다? 신축한다 이 말이야. 신축. 기준 시점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 기준 시점에서 대상부동산을 똑같이 재생산하는데 소요된 총 비용을 제조달 원가를 한다 이 말이야. 아니? 근데 이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는 동의어가 없어요.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를 여기를 준공 시점이나 건축 시점이나 신축 시점, 평가 시점 어떤 용어로 바꿔도 안 돼. 반드시 여기는 기준 시점이라는 용어만 딱 들어가야지. 다른 용어가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야. 아니?
지금 2019년 2월 이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에 똑같이 재생산을 하는 거지. 19년으로 지금 시간을 19년으로 되돌려가지고 2000년도로 되돌아가서 생산할 수가 없잖아, 지금이. 그죠? 지금이 2019년인데. 그러니까 준공 시점이라든가 신축 시점이라든가 건축 시점이라든가 또 뭐 평가 시점이라든가 일제 다른 용어가 나오면 안 돼요. 현재 시점이라든가 그래도 안 되고, 현재 시점이 나와도 안 돼요. 평가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과거로 되돌아가서 평가는 소고 평가도 있고, 미래를 기준으로 평가는 기하무 평가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지? 그러니까 기준 시점은 과거도 될 수 있고, 현재도 될 수 있고, 미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 용어 자체가 기준 시점 자리가 다른 용어로 바뀌면 무조건 안 된다고, 거기는. 알았죠? 여기가 제일 초점. 요 올해 지문으로 등장합니다. 제조정가의 개념이. 여기를 틀리게 해서 답으로 될 가능성도 높다. 기준 시점에 대상 부동산을 신축하는 데 소요된 총 비용 또는 재생산하는 데 소요된 총 비용, 이걸 제조정가를 하는데, 요 제조정가에 두 종류가 있어요. 복제원가, 복제원가 또는 복조원가라고도 하고, 대치원가 또는 대체원가라고도 합니다. 복제나 복조 같은 말이고 대치나 대체 같은 말인데요. 이 제조원가는 복조원가하고 대치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복제원가가 물리적 측면에 상환한 원가고 대치원가가 효용적 측면에 상환한 원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똑같이 재생산하는 데 소요된 총원가를 제조원가라고 하는데, 이 복제원가는 지금 19년 지난 건물을 기준 시점에 다시 생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19년 전에 준공 당시에 사용했던 건물하고 똑같이 건물의 모양이나 구조나 인테리어를 똑같이, 그리고 그 당시 사용했던 건축공법도 동일한 공법을 사용하고, 그 당시에 준공 당시에 사용했던 자재도 동일한 자재를 사용해갖고 건물 한 개를 아예 물리적으로 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똑같이 건물 한 개를 복제한다고 가정할 때 소요된 총가가 복제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건물을 짓는 거니까 물리적 측면에 상환한 원가죠. 그런데 대치원가는 뭐냐? 지금 19년 지난 건물을 지금 가격을 평가하는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다시 생산하고 가정을 했더니 19년 전에 준공 당시에 사용했던 건축공법도 변화가 되고 없고요. 그 당시 사용했던 건축 자재도 변화가 되고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최신의 건축공법이나 최신의 자재로 대체를 해서 동일한 효용을 갖는 건물을 건축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최신의 자재로 대체를 해서 동일한 만족도를 갖는 건물을 건축하는데 소요된 총원가, 그게 바로 대치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치원가는 똑같은 효용을 갖는 건물을 건축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효용적 측면에 상환한 원가가 되는데요. 지금 건물을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건물은 건축 공법이나 건축 자재가 변화된 게 없겠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복제를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신축 건물에는 복제원가를 상환한 게 합리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뭐 19년, 30년 뭐 이렇게 오래된 중고 건물 같은 경우는 이미 건축 자재나 건축 공법이 변화되기가 없겠죠, 그죠? 그렇죠? 20년 전에 사용했던 건축 자재가 변천되고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최신의 자재하고 비슷한 걸 사용해가지고 동일한 효용을 갖는 건물을 건축해야 되겠지. 그래서 중고 건물에는 오히려 대치원가를 사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 말입니다. 신축 건물에는 복제원가를, 중고 건물에는 대치원가를 사는 게 더 합리적인데, 자, 건물을 건축할 때 복제원가가 아니고 대치원가를 정하는 경우에는, 대치원가를 정할 때는 기능적 강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이 대치원가를 정할 때는 기능적 강가는 고려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러냐니까. 자, 봐봐요. 이 복제원가는 물리적으로 건물을 똑같이 복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9년 전에 준공 당시에 건물에 2층에 물탱크가 2개가 있었어. 그리고 이 건물 전체에 화장실이 20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물탱크는 1개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건물 화장실 중에 10개만 사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용 안 하는 물탱크 1개 있고 또 화장실도 10개를 사용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없어도 건물의 효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 복제원가는 사용하든 안 하든 간에 물리적으로 똑같이 짓는 거니까 화장실 20칸 그대로 넣고요. 또 물탱크도 2개를 그대로 넣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대치원가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탱크가 2개 있어갖고 1개 사용 안 하는 것 때문에 공간만 차지하고 강가 요인이 되는 거지. 또 화장실도 10칸만 사용하니까 10칸은 없어도 되잖아. 20칸을 넣었지만 처음에, 그지? 그러니까 사용 안 하는 물건 때문에 생기는 가치 강가 요인을 제거해버리고 똑같은 만족감을 갖는 건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럼 대치원가를 정한 건물에는 사용 안 하는 물건 때문에 생기는 강가, 즉
화장실이 10개가 더 남아돈다. 그거는 과잉설비죠. 설비가 남아도는 거야. 과소설비나 과잉설비, 설계 불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강가가 기능적 강가인데요. 그 기능적 강가 요인이 제거되고 없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 그걸 물탱크 한 개만 사용하니까 한 개를 없애버렸고, 화장실 20가 중에 10개만 사용하니까 10개를 없애버리고 지은 거죠. 그럼 그 건물에는 사용 안 하는 물건 때문에 생기는 강가, 즉 기능적 강가 요인이 제거되고 없다 이 말이야. 근데 그 건물에서 기능적 강가가 얼마가 생겼다 해서 강가액을 추출해버리면 이중으로 강가를 처리하는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대치원가를 정할 때는 기능적 강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무슨 강가를? 기능적 강가를 고려한다 그래도 또 뭐 물리적 강가나 경제적 강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 큰일 나고요. 기능적 강가는 제거되고 없기 때문에 기능적 강가는 고려해서 안 돼요. 잊어버리지 말고. 아주 중요한 거다요. 모의고사에 내놨어요. 하지 마. 제조동가의 개념도 또 모의고사에 또 나와 있겠죠. 당연히. 우리 오늘 이제 진도 다 끝나면 다음 주에 모의고사 치는 거 알죠? 이게 뭔데? 그건 왜 그런데? 참, 내가 처음 얘기했습니까? 누누이 강조했네, 죠? 적어야지. 3월 6일이죠. 3월 6일 수요일 날. 모의고사를 이제 3주부터는 월요일이 아니고 수요일로 바뀌었잖아요. 예? 월요일이 공법이고 수요일이 개론인데 수요일 모의고사 친다 그랬죠. 마지막 시간에 친다. 잘 들어. 근데 모의고사 치면 시상을 해야 되니까요. 시상을 해야 되는데 몇 점 줄까 이번에? 52.5점. 너무 높다고요? 100점짜리도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거짓말이 아니고. 52.5점만 줍니다. 52.5점하고 82.5점. 공부 잘하는 사람은 82.5점 훨씬 더 나와요. 처음 작년에도 그 모의고사 쳤을 때 처음 11월부터 시작한 사람이 한 개 틀린 사람도 있어. 97.5점. 한 개 틀린 사람도 있어요. 97.5점. 두 개 틀린 사람도 있고. 11월부터 시작했는데. 근데 이번에 첫 모의고사니까 난이도가 아주 낮겠죠? 공부 좀 돼 있는 사람은 딱 보면 그냥 바로 답이 볼 정도로 아주 쉬워요. 쉬운데, 우리 지금 현재 유행이 계산 문제가 4분의 1이 나오니까 10문제가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요. 계산 문제도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1, 2월 달에 계산 문제를 풀어주면서 올해 시험에 이건 꼭 나올 계산 문제도 하는 게 있었죠?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기대수익을 계산하는 거 해봤지? 헛보유 확률면에서 고객을 몇 명 이용할 수 있겠냐? 고객률 구하는 거 풀었죠? 그 다음에, 현금수지 계산 과정에서 적어놓고, 그죠? 세후 현금수지까지 계산한 거 했죠? 반드시 나와요, 저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냈냐? 가만있어 봐. 저 금융론에서 우리 원금균등하고 원리금균등에서 1회차, 2회차 상환할 금액 구하는 거 했죠? 그것도 그쯤 내고 있으니까 그거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 또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작년에는 원리금균등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계산 문제 나오면 원금균등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원금균등에서 계산 문제도 한 개 한번 풀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하는 것 중에 아주 쉬운 계산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비교광시에 가면 거기까지 해서 이번에는 5개만 냈으니까, 첫 모의고사니까, 다 풀 수 있는 게 30초면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답을. 아주 난이도 쉽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산 문제도 1, 2월에 풀어줬던 거는 연습을 해서 또 풀어봐야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1, 2월에 풀었던 건 다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이 30초 정도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만 1, 2월에 접목을 시켜줬으니까요. 그 정도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그죠? 5개, 계산 문제 5개 하고, 저번 주 감정평가는 다른 거하고 오늘 다룰 내용에서, 그죠? 7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감정평가는 7개. 다음 주에 또 첫 수업할 때 둘째 시간까지 수업하고 마지막 시간에 모의고사니까 둘째 시간까지 할 때 3문제 또 해. 그럼 지금 10문제를 최근에 했는데 그 정도는 맞추겠지 뭐. 10개면 25점 아닙니까, 이제? 그죠? 그럼 한 줄로 쫑 밀면 또 한 10점 맞았고 35점 확보돼 있네. 뭐 그리 어렵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수업을 제가 들으면서 수업 안 한 거 있잖아요. 7편은 제가 그냥 줄만 치고 넘어간 거에 불과하니까 7편은 한 문제도 안 냈어요. 개발 관리 마케팅은 하나도 안 내고 나머지 편수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 있잖아요. 정말 진짜 내가 목에 핏대를 씌우고 강조한 거 있잖아요. 그 외에는 절대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거는 지문으로도 없습니다. 알겠죠? 1, 2월 달에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한 지문으로 전부 들어가 있어요.
책 어디에든 없는 거는 절대 안 냅니다. 저는 모의고사나. 우리 교재에 다 들어있는 것 중에 중야도고 출처중구만 내는 거야. 에? 그러면 최소한 2달 수업을 들었으면 한 70조 정도는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근데 조금 이제 빗게 간다고 보고 작년에 첫 모의고사 칠 때 평균이 58점이었거든요. 평균 점수가. 그래서 그 평균 점수 정도로 맞출까 하다가 하죠. 인원수가 좀 적어가지고 점수를 한 5점 정도 낮춘 거예요. 시상 점수를. 근데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저 점수보다 더 나오거든요. 훨씬 더 80점, 90점 나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소외되면 안 되니까요. 쟤는 꼭 공부 못하는 사람만 준다 이런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점수를 2개 선정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실력 있는 사람은 그러면 52.5점이면 몇 개야? 40개 중에. 21개잖아요. 그죠? 21개 맞으면 52.5점인데 19개나 틀려도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틀려도 됩니까? 19개, 무려 40개 중에 19개를 틀려도 상품권을 받는 건데, 그죠? 근데 복글복이다. 저 점수만 주는 거지. 또 저 점수 이상 다 준다. 이래가지고 나는 실질인데 왜 안 주냐? 이러지 마. 알았죠? 복글복. 거기 실력 있는 사람은 21개만 딱 맞추고 풀지 마, 그냥. 50점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알았죠? 복글복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 예? 다 주죠. 저 점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줘요. 30명이 52.5에서 30명 줍니다. 전부 다 저 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주는 거야. 알았죠? 에? 그, 이해 없죠? 나는 22.5점 받을 생각이니까 22.5점 달라, 이런 분. 그거는 가락인데 줄 수가 없잖아. 가락. 40점 미만은 가락인데,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5월달 모의고사 때 받고, 또 3월 말부터는 전국 모의고사를 치니까, 전국 모의고사 때도 똑같이 전 과목에 대해서 제가 점수를 딱 선정해서 미리 게시판에 공지합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중개사법은 몇 점, 공법은 몇 점, 딱 점수를 공지해 놓고 그 점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품권 받을 일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어. 알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점수 2개 점수 선정해 줄 테니까 한번 노력해봐요. 자, 빨리 이거 봐. 이거 중요한 거야, 이제, 이거. 자, 이 제조업가의 산정 기준, 이제. 근무를 기준 시스템에 똑같이 재생산에 소요된 총가를 제조도 원가라 그랬어. 그죠? 그런데 지금 이 B라는 근무를 한 게 다시 생산하는데 총 원가가 얼마 들어갔나? 5억 들어갔죠? 근데 이 5억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돼 나온 거냐면, 자, 이 근물의 재조달 원가, 근물의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 비용에 통상의 부대 비용을 가산해서 구하는 거예요. 표준적 건설 비용과 통상의 부대 비용을 합친 것이 건물 한 개를 짓는데 소요된 총가다,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려면 건물을 직접 공사하는 공사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직접 공사비. 또 뭐 공사 현장에서 투입하는 현장 경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간접 공사비. 그리고 또 건물을 지으려면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많죠. 돈 빌려면 이자 줘야 되고요.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등기도 해야 되고 뭐 설계비나 감립이라든가 그 공사 현장에서 감독하는 감독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있죠. 이런 걸 통틀어 그냥 부대 비용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건축비하고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다 합친 게 건물 한 개를 짓는데 소요된 총가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이 건물을 건축할 때 자기 건물을 가지고는 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자가로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 건설로. 그런데 재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자가 건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도급을 주고 건물을 짓는다는 걸 전제해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건설이라 하더라도 자가 건설 기준이 아니고 도급 건설을 기준으로 재조달 원가를 구한단 말이에요. 도급을 준다. 그럼 자, 우리 건물 좀 지어주세요 하고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줬어요. 근데 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자기 일당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 안 해주겠지. 그죠? 만약에 내가 내 건물을 직접 자가로 건설한다면 내가 내 건물 지으면서 나한테 일당 주는 거 아니겠죠? 그죠? 자가 건설하면 일당이 필요가 없지만 도급 건설을 기준으로 재조달원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일당이 공사비용으로 추가적으로 책정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표준적 건설 비용에는 반드시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수급인의 이윤. 그러니까 수급인의 이윤이라는 게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일당, 이런 뜻이다. 알았어요? 그래서 재조달원가는 뭘 기준으로 산정한다? 도급 건설이 기준이란 말이야. 자가 건설이 아니고 설령 소유자가 직접 자가로 건물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자가 건설이라도 자가 건설 기준이 아니고 도급 건설 기준으로 재조달원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급 건설이 기준이니까 이 건축비에는 수급인의 이윤까지가 공사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이윤도 포함된다. 자, 이거 아주 또 중요한 개념이니까 잊어버리지 마요. 그리고 이제 제조도 원가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제조도 원가의 산정 방법. 제조도 원가를 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목들라도 기억에 둬요. 총 가격 적산법, 그리고 부분별 단가 적용법, 변동률 적용법, 단위 비교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조도 원가를 구하는 방법에. 이제 총 가격 적산법은 건물 하나를 짓는데 소요되는 모든 가격을 전부 합산해가지고 제조도 원가를 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합니다. 정확도가 가장 높죠.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게 총가격 적산법이고요. 아래로 이제 내려갈수록 정확도가 떨어져. 그래서 단위 비교법이 정확도가 가장 떨어집니다. 정확도가 가장 떨어지는데, 이제 부분별 단가 적용법 하는 거는 부분의 단가를 적용해서 제조 원가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한 개를 짓는데 총 얼마 들어갔냐 이거 계산할 때 벽 공사하는데 얼마, 바닥 공사는 얼마, 지붕 공사는 얼마, 이렇게 해서 부분의 단가를 합쳐서 제조 원가를 구해내는 거고요. 변동률 적용법은 이런 거죠. 자, 지금이 2019년이잖아, 그죠? 근데 건물은 2000년도에 19년 전에 건축을 했죠. 그럼 준공 당시에 이 건물 한 개를 짓는데 총 3억이 들어갔단 말이야. 3억이 들어갔는데 19년 동안에 건축비가 20% 상승을 했어. 20%. 그 물가가 20% 상승했으니까 120%까지 이 원가가 더 들어가겠죠. 그죠? 지금 짓는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곱해가지고 준공 당시에 3억이 들어갔다. 3억이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이제 물가가 20% 상승했으면 1 플러스 0.2니까 1.2죠. 그죠? 이걸 곱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3억 6천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준 시점의 제조 원가를 구해내는 게 변동률 적용법. 물가 변동률을 정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단위 비교법은 제곱미터나 세제곱미터 단위로 이제 제조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건물 한 개 짓는데 총 얼마 들어갔냐? 근데 건축面積 만약에 100제곱미터란 말이야.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대 제곱미터당 100만 원씩이 들어갔다. 그럼 100만 원 곱하기 100제곱미터 해버리면 바로 원가 계산되죠. 이렇게 세제곱미터나 제곱미터 단위로 제조 원가를 구해내니까 가장 간단하게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도는 가장 떨어집니다. 이게 정확도는 가장 떨어지지만 가장 간단하게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단위 비교법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한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단위 비교법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요것도 한 개 참고로 기억해 두면 좋겠고. 그럼 이제 제조 원가를 이 건축비하고 부대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다 합쳐가지고요. 이 부분별 단가를 적용했던, 단위 비법을 적용했던 계산을 해보니까 5억 하는 게 계산이 됐어. 그지? 이 건물 한 개를 짓는데 총 5억이 계산돼 나왔잖아요. 그럼 제조 원가가 5억 계산됐으면, 이제 이번에는 이 19년 지난 건물이 19년이 경과한 동안에 발생한 총 강가가 얼마냐? 강가액을 계산해가지고 그 강가 누계액을 공제를 해야만 가격이 산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제조달 원가에서 강가액을 공제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을 강가수정이란단 말이야. 강가수정. 강가수정이란 강가액을 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에서 강가액을 공제하는 걸 강가수정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 간평규칙에 규정된 강가수정의 정의, 박수석에 있지 정의가. 그 정의를 한번 봐봐. 정의를 보면은 강가수정이란 이 작년에도 그대로 나왔어. 이 지문이 지금 계속 이 강가수정의 개념 자체를 지문으로 그대로 냅니다. 그 538쪽의 강가수정의 정의, 간평규칙 2조의 정의를 보면 강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제조도 원가를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 강가 요인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강가 요인이 물리적 강가, 기능적 강가, 경제적 강가 세 가지 요인인데 그 세 가지 요인별로 만약에 물리적 측면에서는 100만 원, 경제적 측면에서는 강가가 500만 원, 또 기능적 측면에서는 400만 원씩 쓰면 총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생기잖아요. 그 1000만 원 강가액을 그에 해당하는 금액, 이게 강가액이죠. 그 세 가지 측면에서 강가 등을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강가액을 제조도 원가에서 뭐 했다? 공제한다 이 말이야. 공제 뺀다는 거죠. 제조달 원가에서 공제해서 기준 시점의 대상 부분의 가액을 적정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거야. 그냥 제조달 원가에서 강가 누계액을 공제하는 걸 뭐라 한다? 강가수정. 강가액을 뺐다 이 말이야. 강가수정이라는 게. 이 제조달에서 강가액을 공제하는 걸 강가수정이라는데요. 그럼 강가액을 빼려면 자, 요 건물이 지금 매년 강가가 1000만 원이 발생했다고 아까 가정을 했잖아. 그죠? 근데 이 1000만 원이란 강가액은요, 여러 측면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강가 요인이. 먼저 이제 강가 요인. 물리적 강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감가 요인은. 그러니까 이 물리적 감가는 쉽게 표현해서 시간 경과로 인한 감가를 뜻해요. 그러니까 건물을 건축한 후 10년, 20년 시간이 지나니까 건물이 스스로 마모되고 훼손되고 노후화되고 때가 묻고 이렇게 해서 시간 경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감가가 있죠. 이런 감가를 물리적 감가란다. 시간 경과로 인한 노후화, 마모, 훼손 등으로 생기는 감가를 물리적 감가라고요. 기능적 감가는 건물 자체 내부에 기능적인 결함이 발생해서 생기는 감가입니다. 건물 자체 내부적인 결함으로 발생하는 감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 내부에 설계가 잘못됐다. 설계 불량이라든가 설비가 부족하다. 가소 설비. 또 설비가 남아돈다. 과잉 설비. 또 건물하고 부지가 적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죠. 이 건물 자체 내부에 기능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감가를 기능적 감가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경제적 감가는 건물 자체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외부 요인에 어울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감가예요. 외부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이 외부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다든가 또 주변에 있는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겠죠. 주택을 지었는데 그죠? 바로 옆에 쓰레기장이 입주해버린다. 외부 환경에 어울리지 않죠?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겠지. 그죠? 또 주택이라면 주거지역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역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공업지역에 주택을 건축했다. 그것도 안 어울리죠. 근데 이거는 이 건물 자체에서 생긴 감가가 아니잖아요. 외부 환경이라든가 인근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적합의 원칙에 어긋난 거죠. 이 적합의 원칙에 어긋났을 때 발생하는 감가가 경제적 감가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경제적 감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적합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건물 자체 내부에 설계가 잘못됐다, 설비가 부족하다, 설비가 또 남아돈다. 그래도 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죠. 그건 건물 자체 내부에 기능적 결함이 생겨서 발생하는 감가잖아요. 그게 기능적 감가인데 그건 어떤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서 그러죠. 건물이 내부적인 구성 요소의 결합이 이루어질 때 유용성이 높고 가치가 높다. 그게 균형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서 생기는 게 기능적 감가란 말이야.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의 판단근거가 되고 적합의 원칙이 경제적 감가의 판단근거인데 지난주 가격 원칙에서 나온 거다. 그죠? 요런 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감가 요인도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감가 요인별로 이 건물에서 이제 감가가 얼마가 생겼는지를 계산해가지고 그 감가액을 공제해야 가격이 산정되는 거죠. 자, 제조사업계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하는 과정을 감가 수정이라 그랬어. 그지? 근데 이 감가 수정하고 감가 상각은 완전히 다른 용어예요. 감가 상각하고 감가 수정은. 그러니까 이제 원가부에서는 이 용어를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용어인데 그게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에 비교해서 도표로 정리가 돼 있어. 그죠? 근데 감가 상각은 좀 전에 정의 봤지. 간편규칙에 규정된 정의를. 대상 부가세에서 감액에 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측면에서 감가 요인을 계산해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감가액을 제조도론가에서 공제해가지고 가격을 산정해내는 것을 감가 수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감가 수정은 제조도론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하는 거야. 빼는 걸 공제한다 그랬다. 작년에는 제조도론가에서 감가액을 가산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감가 수정한다. 이렇게 놨어요. 이걸 빼는 게 아니고 더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알았어요? 딴 게 없어. 시험이 뱅거 없어. 그러니까 빼느냐 더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부호가. 그러니까 그게 공제하여 그게 동그라미 딱 쳐야지. 제조론께서 감가액을 뭐야요? 공제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감가 수정하는데 이제 감가 수정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간편규칙에. 근데 이 감가 상각이라는 용어는 어느 책에도 정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이 용어가. 그래서 제가 용어 정의를 해주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빨리 그 도표 바로 위에 여백이 있지? 거기다 감가 상각 더하고 땡땡 해가지고 적어요. 석줄이다. 석줄. 빨리빨리 따서 적어. 감가 상각이란, 고정자산에서 생기는 가치의 소모분을 고정자산에서 생기는 가치 소모분을 기업의 회계 연도에 할당 계산하여 기업의 회계 연도에 할당 계산하여 그 자산 가치를 감소시켜가는 회계상의 절차. 정의도 더럽게 길어요. 이 정의는 제가 내려드리는 거야. 책이 없어요. 어느 책에도 감가상각을 정의한 책이 없습니다. 사전에 감가상각을 딱 찾잖아요. 사전에 감가상각을 찾으면
양주동 박사가 쓴 그 국어 대사를 보면 감가의 회수 적립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가의 회수 적립분. 감가의 회수 적립분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정의하자면 감가분만큼 자본을 회수해서 적립하는 걸 감가상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분만큼 자본을 회수한다. 그래서 감가상각이나 자본회수가 같은 말이에요. 감가분만큼 자본을 회수하는 것. 이걸 이제 사전적으로는 감가상각 이렇게 규정해놓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용어예요. 감가상각 용어가. 자, 설명 들어봐요. A라는 기업이 이쪽에 하자. 자, A라는 기업이 있단 말이야.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분필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가정해보자. 이 기업에서 분필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려면 당연히 기계를 하나 사야 된다는 거지. 기계를 사야 되는데 기계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 기계가 그죠? 2억이라고 가정해보자. 2억. 자, 기업에서 분필을 생산하기 위해서 2억짜리 기계를 비용을 2억을 지출하고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계라는 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녹슬어서 사용을 못하니까 갖다 버려야 되죠. 내용문서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야. 그지? 자, 이 기계가 내용문서가 20년짜리라고 가정해봐요. 20년짜리 기계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비용을 지출해서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업에서 비용이 2억이 지출이 되잖아요. 비용이 2억 지출되면 이 2억이라는 비용을 어떻게 사용했다 하는 내역을 남겨야 돼. 회계장부에. 근데 이 2억이라는 비용이 만약에 인건비로 1억을 지출했고 2억을 가지고 생산 비용으로 1억을 지출했으면 2억 지출한 내역이 인건비 1억, 생산비 1억에서 2억이 나갔다고 지출 내역이 정리가 되면서 대변 차변이 깔끔하게 정리돼 가지고 회계장부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2억이라는 비용을 지출을 했어. 근데 그 대신 기계가 기부를 한 게 들어왔지. 그래서 이 기계를 기업의 회계장부에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의 회계장부에는 2억짜리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비용을 2억을 지출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2억짜리 고정자산을 지금 2억을 지출하고 취득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내용문서가 20일밖에 안 되죠. 그럼 요거는 이제 2억을 20으로 나눠보면 이 기계는 매년 얼마씩 가치가 소모돼 가고 있는 거야. 1,000만 원씩 계속 가치가 소모돼 가잖아. 그죠? 1,000만 원씩 계속 가치가 소모돼 가지고 20년 지나면 기계 갖다 버려야 되죠. 그죠? 그렇지? 그리고 새 기계를 또 사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취득해 가지고 이 지금 장부에 기록된 고정자산이 가치가 1,000만 원씩 소모돼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착안해서 이 2억 지출한 내역을 회계장부에 정리하기 위해서요. 기업의 회계 연도하고 이 기계의 내용수를 맞춘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자, 지금 장부에 자산 가치가 얼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2억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죠? 2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부에 기록된 자산 가치가 2억인데 1년에 얼마씩 가치가 소모돼 간다? 1,000만 원씩 가치가 소모돼 가죠. 그래서 이 가치 소모는 1,000만 원씩을 계속 배분해 가는 거야. 배분해 가지고 회계장부를 계속 정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차년도 지나면 1,000만 원 가치가 소모되니까 2억짜리 자산이 얼마 남았노? 1억 9천 장부에 자산으로 남겠죠. 또 2차년도 가서 또 1,000만 원 소모됐다고 제거해. 그럼 또 1억 8천 남아요. 3차년도 가서 또 1,000만 원 제거해. 그러면 1억 7천 남고. 이렇게 해서 매년 이제 가치 감소를 이렇게 제거해 간단 말이야. 그렇게 제거해서 1,000만 원씩 계속 제거해 보면 마지막 데 가서 가치가 1,000만 원 소모됐다고 딱 제거해 버리면 장부 가치가 제로하고 딱 떨어졌죠.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고정자산을 한 개 취득하는데 2억이라는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 2억이라는 비용을 1년에 1,000만 원씩 20년 동안 사용했다 하는 내역으로 나오면서 회계장부가 2억 지출한 내역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감가상각은 자, 이 장부에 기록된 고정자산, 이 고정자산에서 생기는 가치 소모분이 매년 1,000만 원이죠. 요 1,000만 원을 기업의 회계연도 20년에 나누어서 할당해서 계산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장부에 있던 자산 가치를 계속 감소시켜가면서 회계 장부를 일치시킨 거죠. 이런 작업을 감가상각이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첫째는 지출한 비용을 회계 연도에 배분해가지고 회계 장부를 일치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년이 지나면 내용서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 기계를 갖다 버리고요. 또 제품을 생산하면 2억 지출해서 기계를 또 한 개 사야 되겠지. 그죠? 그래야 되겠지. 그러면 새로운 비용을 또 2억을 지출해야 되죠. 근데 이 자산이 내용서가 종료될 때마다 새로운 기계를 계속 취득하기 위해서, 그지? 비용을 계속 지출한다면 기업이 존립하기 어렵다는 거다. 이게 기계가 제가 예를 2억짜리를 들어서 그렇지 2억이 아니라 2천억짜리 기계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 한 개 취득한다고 2천억 지출해봐. 휘청휘청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계의 내용 연수 동안에 매년 생기는 가치 감소분만큼을
회수해서 적립해 가야 돼요. 그래서 미리 자, 이 기계가 생산하는 제품, 요 분필의 원가에 매년 가치 감소분을 미리 산입해 둡니다. 그러니까 1년에 지금 가치가 1000만 원 소모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계가 1년에 분필을 1000만 개 생산해. 그러면 분필 한 개당 원가에 1원씩 산입해 두는 거죠. 그래서 1000만 개 분필 생산해갖고 1000만 개 판매하면 1000만 원이 그대로 회수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 매년 생기는 가치 감소분만큼 자본을 회수해서 계속 적립해 간단 말이야. 그럼 1000만 원씩 계속 20년간 적립하면 20년 지나면 2억이 다 적립됐죠. 그때 내용수 종료된 기계 갖다 버리고 적립된 돈으로 새로운 기계를 대체 취득하겠죠. 그래야 기업이 존립한다는 거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두 가지 목적으로 이루는 기업 회계상의 용어예요. 자, 첫째 목적은 지출한 비용을 회계연도에 배분해가지고 회계 장부를 일치시키는 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계에서 생기는 가치 감소분만큼 자본을 회수해서 적립해 두는 게 2차적인 목적이야. 그래서 이제 사전에 찾아보면 감가분만큼 자본을 회수해서 적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단 말이야. 국어 사전에는. 그리고 사전적으로는 감가분만큼 자본을 회수하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죠. 회계 장부를 일치시키는 것도 목적이지만 감가분만큼 자본을 회수해서 적립하는 데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분만큼 자본을 회수해서 적립하는 거니까 자본 회수나 감가상각이나 같은 말이에요. 나중에 또 나온다. 자본 회수하고 같은 말이 감가상각이다. 그러니까 감가분만큼 자본을 회수해서 적립할 목적으로 이런 기업 회계상의 용어가 감가상각이다. 그럼 이제 감가수정은 자, 좀 전에 감가수정은 제조동께서 감가액을 공제해가지고 가격을 산정하는 거죠. 그게 감가수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가상각은 이런 거라 그랬고, 그럼 이제 두 개 비교해서 덮어가지고, 자, 이 감가수정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감정평가에서 나온 용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평가상의 용어입니다. 용어 자체가. 근데 감가상각은 어디에서? 기업 회계에서 나왔단 말이야. 기업 회계나 세무 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야. 사용처가 일단 틀리죠. 그다음에 감가수정은 제조동께서 감가액을 공제하는 거야. 왜 감가액을 공제했어?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잖아. 그죠? 그러니까 목적이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제조동께서 감가액을 빼는 거니까 이 감가수정의 목적은 가격 산정이 목적이야. 가격을 산정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상각은 뭐야? 기업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계연도에 배분해서 회계장부를 일치시키는 거죠. 첫째가 지출한 비용을 회계연도에 배분해가지고 회계장부를 일치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감가분만큼 자본을 회수해서 적립할 목적이죠. 자본 회수. 그러니까 비용을 배분하고 감가분만큼 자본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루는 요 두 가지 목적으로 이루는 회계상의 용어죠. 그게 감가상각이고요. 그다음에 감가수정은 가격을 산정해서 어디에서 감가액을 뺐어요?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액을 빼가지고 가격 산정했죠. 그러니까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작업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해가지고 가격을 산정하는 거죠. 근데 감가상각은 이 2억이라는 비용을 20년간 매년 1000만씩 배분했죠. 근데 이 2억이 뭡니까? 기계를 취득한 데 들어간 취득 비용이죠. 그죠? 비용하고 같은 말이 뭐라 그랬어? 원가. 그러니까 취득 원가. 이 기계를 취득한 취득 원가, 요 2억을 기준으로 1000만씩을 배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2억만큼을 1년에 1000만씩 해서 20년간 모은 거죠. 그러니까 요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해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감가수정은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하지만 감가상각은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에서는 자, 요 이제 감가액이 봐봐. 요 근문에서 매년 1000만씩 감가가 생긴다 이렇게 1000만을 계산했죠. 요 나중에 좀 이따 나올 거야. 감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중에 정예법, 정률법, 상환기법 이 감가수정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감가액을 계산할 때는 항상 경제적 내용수에 중점을 두고 감가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좀 이따 나와요. 이거는 보면 알 거야. 감정평가에서는 경제적 내용수가 종료되고 나면 유용성이 다 떨어지니까 같이 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가액도 경제적 내용수를 중점으로 감가액 산정을 하는데 이 기업 회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기계를 취득한 비용, 취득 원가가 얼마 들어가서 2억이죠. 그 2억을 내용수 20년으로 나눠가지고 매년 1000만씩 감가가 생긴다고 봤죠. 근데 요 20년으로 나누는데 요 20년은 뭐냐? 기계 자체의 법에 정해진 법적 내용수란 말이야. 만약에 기계의 법적 내용수가 20년이라고 20년 동안 유용성이 다 있어가지고 그죠? 20년 동안 계속 다 그 유용성이 존재하진 않아요. 법적 내용수가 20년이라도 18년 지나니까 응? 기름을 치고 뭐 수리를 하고 해도 그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예를 들면, 요 18년째가 이제 그 기계에서 산출하는 수익성하고 들어가는 비용하고 일치해. 근데 요 지점 이후부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그럼 유용성은 18년까지 지속된다는 거죠? 요 유용성이 지속되는 기간을 경제적 내용서. 기계 자체가 가장 오랜 기간 버티는 이 법에 정해진 내용서를 법적 내용서를 하는데 이 20년을 가지고 나눴잖아, 지금. 그죠? 18년을 나눈 게 아니지. 그러니까 경제적 내용서를 가지고 감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감가상각은 법적 내용서를 기초로 해서 감가액 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감가 수정에서는 평가사가 이 건물에서 지금 매년 1,000만씩 가치가 소모돼서 19년 동안 총 1억 9천 감가가 생긴다고 봤죠. 그죠? 그죠? 근데 요 감정평가사 산출한 요 감가액하고 실제 요 부동산에서 발생한 감가액이 일치를 해야만 올바르게 평가 금액이 산출이 나오겠죠? 그렇겠지? 그러려면 이제 저 건물에서 실제 감가가 얼마나 생긴지 눈으로 직접 관찰해서 세밀하게 감가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의 감가 수준에서는 관찰감가법이 인정됩니다. 눈으로 직접 감정평가가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감가를 구하죠. 나중에 감가수정법에 관찰감가법 하게 나와요. 근데 기업회계에서는 관찰감가법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거 인정할 여지가 없지. 왜냐? 이 기업에서는 비용을 2억을 지출했지. 그럼 요 2억을 20년 내에 무조건 2억만큼을 모아서 적립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자, 이 기계가 매년 똑같이 1,000만씩 해서 20년 동안 똑같이 1,000만씩 이렇게 1,000만원, 1,000만원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감가가 생깁니까? 이건 아니죠. 모든 물건은 처음에는 감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후기로 갈수록 감가액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실제는 감가가 이렇게 생기지만, 여기서는 감가액이 매년 일자도 본 거죠. 1,000만원으로? 그죠? 실제 감가하고 감가액이 불일자지. 그게 왜냐? 눈으로 직접 관찰해가지고 정말 이 기계에서 매년 얼마가 감가 생긴지를 알 필요가 없어요. 왜? 2억을 비용을 지출했잖아요. 그럼 20년 동안 무조건 2억만큼은 회수해서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용수만 딱 나눠가지고 일자의 감가액이 생긴다고 보고 감가액만 회수하면 되니까 관찰가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감정평가의 감가 수준에서는 실제 감가하고 평가사가 산출한 감가액이 어떻다? 일치한단 말이야. 실제 감가와 평가사가 산출한 감가액이 무조건 일치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올바르게 감정평가액이 산정되니까. 그런데 기업에게서는 이게 일치할 수가 없는 거죠. 관찰가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다음 매년 똑같은 금액이 1,000만씩 이렇게 감가된다고 하는데 기계가 어떻게 일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1,000만씩 생깁니까? 초기에 구입했을 때는 기름 한 봉을 안 쳐도 잘 돌아가는데, 그죠? 그러다가 이제 후기로 갈수록 뭐 기름 쳐도 안 들어가니까 모든 물건은 감가가 후기로 갈수록 커지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일장에 1,000만원으로 똑같다고 봤으니까 실제 감가와 감가액이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 가지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감정평가는 감가액을 산출할 때요. 요 감가 요인이 세 가지 감가 요인이 다 고려된단 말이야.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이 다 고려되는 거죠. 기능적, 물리적, 그리고 경제적 감가 요인이 전부 다 고려돼 가지고 감가액이 계산되는 거잖아. 그죠? 세 가지 요인이. 근데 기업회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 자체의 취득 금액을 내용수로만 나눠가지고 매년 감가액이 얼마 생긴다고 봤으니까 이 기계 자체에서 생기는 시간계열이란 감가라든가 내부적인 결함으로 생기는 감가는 고려될 수 있어요. 근데 외부 요인에 어울리지 않아서 생기는 감가는 고려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가상가에서는 경제적 감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물리적하고 기능적 감가는 고려가 되지만 요 감가 수정은 세 가지 요인이 다 고려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경제적 감가는 고려될 수가 없어요. 또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감가 수정하고 감가상가의 차이점이 다 알 필요도 없고 다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 시험에 주로 묻는 게요. 요거는 그냥 감가수정하고 감가상가를 구분한 걸 한 문제로 낼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이 자체를 가지고 한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 지문으로만 한 개 아니면 두 개 나올 건데요. 몇 가지 포인트만 알면 돼. 자, 감가수정은 가격 산정이 목적이라 그랬죠? 그러나 감가상각은 지출한 비용을 해결하는 데 배분하고 감가만큼 자본을 회수한 게 목적이다. 목적자 틀리죠? 그리고 감가수정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했어. 그러니까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작업을 했지만 감가상각은 기계를 취득한 취득 원가입니다. 취득 원가를 해결하는 데 배분해서 장부를 일치시킨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감가수정, 감정평가에서는 언제나 경제적 내용수에 중점을 두고 감가액을 산정하는 거야. 기업회계에서는 법적 내용수에 따라 감가액 산정이 이루어지지만, 그리고 감정평가에서는 관찰감가법을 인지하지 않으면 실제 감가와 감가액이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정확히 감가액이 계산되니까 관찰감가법이 인정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업회계에서는 뭐 눈으로 직접 관찰해서 세밀하게 감가액을 구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냥 매년 감가분을 해서
지출한 비용만큼만 회수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관찰가부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실제 감가와 관계 또 불일치하는 단점이 있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주로 시험에 내는 거는 요 세 가지 포인트를 냅니다. 제조달 원가를 기초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시대 원가를 기초로 하는지, 경쟁 냉수에 중점을 두고 감가액을 산정하느냐, 법정 냉수에 중점을 두느냐, 관찰 감가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냐. 저 세 가지에서 답을 딱 요구해요. 나머지도 지문으로 나오겠지만, 그런데 답 없어. 요 세 가지 차이점을 알고 하면은, 한 문제는 득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당연히 여기서 뭐 지문이 들어있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이제, 원가법으로 복선가격, 이측상 가격을 계산하려면, 제조달 원가에서 강가 누객을 공제해야 되는데, 그지? 강가 누객이 뭐야, 누객이. 이 건물이 19년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총 강가의 그 말이죠, 그죠? 누객은, 그죠? 그러니까 매년 발생하는 강가액을 기간 동안에 다 합친 게 누객이 되겠죠? 그럼 누객이 계산되려면, 이 건물이 1년에 얼마씩 강가가 생기는지 매년 발생하는 강가액을 계산을 해야 되지. 그래서 매년 만약에 1,000만씩 강가가 생겼다. 그러면 이 1,000만에다가 19년 지났으니까 긴간수 19년 곱해버리면 누계액이 금방 계산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강가 누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매년 강가가 얼마가 생기는지 매년 강가액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 매년 강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감가 수정 방법이라는 거야. 감가 수정 방법. 다른 말로 바꾸면 감가 수정 방법은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이런 뜻이에요. 감가액 매년 발생하는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감가 수정 방법이라는데 7가지가 있습니다. 감가 수정 방법이. 자, 먼저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 연수법에 3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정액법 제목 다 외워야 됩니다. 제목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차이점까지 다 숙지를 해야 되고요. 정액법, 정률법, 그리고 상환기간법. 이 3가지는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연수 기준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감가액을 구하는 게 또 4가지가 더 있다. 감정평가사가 눈으로 직접 관찰해서 아주 세밀하게 감가액을 구해내는 관찰감가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찰감가법은 눈으로 직접 세밀해서 관찰해서 직접 감가를 구하니까 아주 세밀하게 감가를 구하겠죠, 그죠? 근데 평가사가 세밀하게 감가를 구할 수는 있지만 감정평가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감가를 산출해내는 거니까 평가사의 주관이 굉장히 크기까지 되어 있죠. 주관 개입 여지가 크다 이런 단점은 있지만 아주 세밀하게 감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번째는 미국의 관찰감가법의 일종인데 우리나라가 그대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분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해법 또는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분해법 또는 내구성 분해 방식인데 이 분해법은 뭐냐? 감가 요인별로 감가액을 별도로 세분해서 측정한단 말이에요. 세분해서 측정한다. 즉 감가 요인이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렇게 3가지가 있었죠. 이 3가지 감가 요인별로 감가액을 별도로 세분해서 측정한단 말이에요. 물리적 측면에서는 감가가 얼마가 생겼고요. 기능적 측면에서는 감가가 얼마 발생했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는 감가가 얼마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감가 요인별로 감가액을 별도로 세분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세분했다 이꼬르 분해했다 같은 말이다. 이 감가 요인별로 감가액을 세분해서 측정한 다음 이걸 전부 합산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총 감가액을 구해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감가 요인별로 감가액을 세분하여 측정한다. 그래서 분해법 또는 내구성 분해 방식. 분해했다나 세분했다나 같은 말이다. 오케이? 그래서 감가 요인별로 감가액을 세분하여 측정한다. 그 말이 나오면 분해법하는 게 바로 떠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사한 사례로부터 직접 감가액을 추출해내는 방법이 시장 추출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에서 감가를 구해내는 거죠.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로부터 감가를 추출한다. 그래서 시장 추출법. 그리고 7번째는 임대료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만큼을 환원율로 환원을 해서 감가액을 구해낸다. 그래서 임대료에서 생기는 손실을 환원해서 감가를 구한다. 임대료 손실 환원법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감가 수정 방법이 7가지가 있잖아요. 7가지가 있는데 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간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요 5가지는 거죠. 요 5가지 방법은 여기까지는 대상 부동산에서 직접 감가액을 구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에서 직접 구한다. 그래서 이 5가지 방법을 직접법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 추출법이나 임대료 손실환원법은 대상 부동산이 아니고 뭐 사례 부동산에서 사례 부동산으로부터 감가액을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간접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감가수정방법은 직접법, 간접법으로 나오는데 뭐 여기까지 알아두면 좋겠지만 이것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고요. 자, 첫째, 제목 7개 기억해야 된다. 요 7가지는 뭐 하는 방법? 감가수정방법 외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관찰강화법, 분해법, 그 다음에 시장주법, 임대료 손실환법, 감가수정방법 이거 7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매년 감가를 구해내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뭐?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요 세 가지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세 가지의 차이점을 숙지하셔야 돼. 자, 정액법은 매년 발생하는 요 감가액, 감가액이 일정하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감가액이 일정하다. 감가액이 매년 일정하게 생기니까 말 그대로 정액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정액법은 매년 발생하는 감가액, 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냥 단순히 정액법은요, 감가가 발생하는 총금액을, 감가총액을 경제적 내용수로 평균 분할을 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정액법이 건물이죠. 건물의 감가액을 산정하는데 가장 유용성이 높게 적용되는 거 정률법이 기계, 그리고 이제 상환기법은 강산에만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요 그냥 매년 발생하는 감가액을 계산할 때 단순히 그냥 감가가 발생하는 총금액을 내용수로 그냥 바로 나눠버려. 그럼 예를 들면 이 물건이 한 개가 2억짜리야. 근데 내용수가 얼마야? 20년이죠. 그러면 그냥 20년 동안 2억이 다 감가된다고 보고 감가총액이 2억이면 내용수 20년을 그냥 바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매년 1,000만씩 감가가 생기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감가총액을 내용수만 나눠주면 되니까 감가액이 처음부터 끝까지 20년 동안 썼다? 1,000만원으로 일정하겠죠. 똑같은 1,000만원이 20년간 계속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매년 감가액이 1,000만원으로 일정하다 말이에요. 감가액이 1,000만원으로 일정하다. 그래서 정액법. 1,000만원씩 매년 감가가 일정하게 생기죠? 그러면 이 기업에서 1,000만원이 감가가 생기면 매년 회수해서 적립해야 될 금액도 얼마? 1,000만원. 그러니까 상가액도 1,000만원 같은 거죠. 그죠? 감가액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만큼을 회수해서 적립해야 되니까 매년 상가액이 1,000만원으로 일정하다 이 말이야. 1,000만원씩 회수해서 20년간 적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가액이 일정하니까 균등상각법. 상가액이 매년 일정하니까 균등상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물 감가를 산정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되는 게 정액법이고요. 정률법은요, 말 그대로 정률이니까 감가액이 아니라 감가율이 일정하다 말이에요. 정률이니까 매년 발생하는 감가율이 일정하니까 정률법이라는 거네. 그럼 감가율은 뭐 10%나 20% 딱 매년 똑같은 비율로 감가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1차 연도부터 20년째까지 계속 10%면 10%를 일정하단 말이야. 근데 감가율은 일정하니까 이제 정률이라는 거죠. 근데 감가액은 어떻게 되느냐? 감가액은 점차 감소해 갑니다. 체감한단 말이야. 감가액이 점차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가액이 점차 감소해 가니까 이거는 체감상각법이라고 하는데, 왜 그럼 정률법은 매년 감가율만 일정하고 요 감가액은 점차 감소해 간다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정률법은 매년 감가액을 구할 때 미상각 잔액에 일정한 감가율을 곱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상각 잔액을 다른 말로 이제 잔존 가격이라고 하는데, 잔존 가치. 상각이 뭐야? 감가만큼 회수해서 적립하는 걸 상각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럼 미상각 잔액이니까 회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잔액 이 말이야. 회수 못하고 남은 잔액. 그게 일정한 감가율을 곱해요. 그러니까 감가율은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매년 같은 비율로 10%면 10%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미상각 잔액이 초기가 크고 후기랄수록 점차 이렇게 감소해 가요. 미상각 잔액이. 그럼 거기에 있어 이제 미상각 잔액이 점차 줄어드는데 그게 일정한 비율을 곱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은 일정하니까 이제 매년 발생하는 감가액도 요 미상각 잔액 때문에 첫 해가 가장 크고 후기로 갈수록 점차 줄어들겠죠. 그죠? 첫 해가 가장 크면서 후기로 갈수록 점점 감소해 가요. 그래서 감가액은 어떻다? 감가액이 어떻게 일정하노? 감가액은 점차 감소하지. 뭐가 일정하다고? 감가율. 감가되는 비율은 일정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비율만 일정하니까 정률법이라는 거야. 일정한 비율로 감가되니까 정률법이라는데, 감가율은 일정하고 감가액은 어떻고? 점차 감소해 간단 말이야. 감가액이. 그래서 체감상각법이라는데, 그죠? 자, 지금 이 기계의 감가를 추산하는데 가장 유용성이 높게 적용되는 게 정률법이야. 지금 이 기계가 얼마짜리야? 2억이죠. 그럼 기계의 내용수가 20년이니까 20년 동안 총 기업에서 얼마를 회수해서 적립해야 돼?
2억. 지출한 비용이 2억이니까 2억을 회수해야 되죠. 근데 첫 해에는, 기계를 취득한 첫 해에는 회수된 거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럼 회수 못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 남았어? 2억 남았단 말이에요. 미상각 잔액이 1차인데 2억 남았죠. 그 2억에서 10% 감가된다고 본단 말이야. 그럼 2억에 10%니까 첫 해에 얼마 감가되겠어? 2천만 원. 첫 해에 2천만 원 감가되겠죠? 그래서 2천만 원 딱 감가되는 거 보고 회수해. 그럼 2천원 넣어간다. 2억 중 1천원대에 2천을 회수했어. 그럼 회수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 남았다? 1억 8천 남았다. 빨리빨리 계산해야 돼요. 1억 8천. 1억 8천 남았고, 요 1억 8천만 원에서 10% 감가된다 보죠. 그럼 2천원 은 감가액이 얼마? 1,800만 원 감가되겠죠? 그래서 또 1,800 회수해요. 그럼 2년 동안에 1천원대에 2천, 2천원대에 1,800 회수하니까 3,800 회수했지? 그럼 2억 중에 3,800 회수했으면 회수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이 3천원대 얼마야? 1억 6,200만 원이 남았죠. 그럼 여기에 또 10% 감가된다 봐. 그러면 1,620만 원이 감가된다고 보고 1,620만 원 회수하겠죠? 그죠? 그럼 이제 4천원 넣어가면 2천만 원, 1,800, 1,620을 회수하니까 다 합치면 얼마가 회수됐냐? 5,420만 원이 회수됐어. 그죠? 그럼 2억 중에 5,420이 회수되니까 4천원인데 회수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 남았어? 얼른 계산이 안 되지. 1억 4,580만 원이 회수하지 못하고 남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또 10% 감가된다 보니까 1,458만 원 회수하겠죠. 그죠? 그럼 이제 5천원 들어가면 요 4천원 동안에 회수한 금액을 다 합쳐가지고 요걸 2억에서 빼면 되죠. 거기서 10% 감가된다 보니까 여기는 또 뭐 얼마 되겠죠. 그죠? 나도 이제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이 더럽게 어렵다. 이게 단점입니다. 5천원도까지는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다. 근데 한 7천원도 8천원도 가면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됩니다. 컴퓨터에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계산이 복잡해요. 근데 봐봐. 지금 감가율은 딱 10%로 정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가율은 일정하죠. 근데 감가액은 이 미상각자 때문에 첫 해가 감가액이 가장 크고 해가 갈수록 감가액이 점차 감소해 간단 말이야. 그래서 감가율만 일정하고 감가액은 점차 감소해 간다. 그래서 감가액이 점차 줄어드니까 회수해서 적립할 금액도 계속 감소해 가고 있죠. 그래서 체감상각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한기금법은, 요 상한기금법은 오직 이 광산에만 적용하는 거고 다른 데는 일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상한기금법은 정액법하고 똑같은 원리에 따라서요. 정액법도 아까 매년 얼마씩 감가된다고 봤어? 1,000만원씩 감가된다고 봤죠? 근데 상한기금법도 똑같이 정액법처럼 1,000만원이 감가된다고 가정을 해요. 1,000만원씩 감가된다고 보고 이 감가되는 1,000만원을 회수하겠죠. 그죠? 근데 이 감가되는 금액이 1,000만원이면 기입에서 1,000만원을 회수하겠죠. 회수하는데 정액법은 1,000만원을 회수해가지고 이걸 운용을 안 해요. 재투자를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상한기법은 요 감가분을 기입해서 회수해가지고 모아만 두는 게 아니라 다시 이걸 재투자합니다. 재투자. 즉 은행에 예금을 한단 말이에요. 회수를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할까? 이자가 들어와. 이자. 당연히 복리 이자가 이자를 이제 붙여가니까 이자는 항상 복리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한기법은 회수된 금액을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복리 이자가 발생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자 봐라. 1년에 1,000만원씩 감가된다고 뭐 1,000만원씩을 계속 회수하죠. 그죠? 그럼 20년 동안 1,000만원 회수하면 20년 후에는 총 얼마가 회수돼 있어? 2억이 다 회수됐죠. 그제? 그런데 2억만 회수하면 된단 말이야. 왜? 2억을 투입했으니까. 2억을 회수하면 되는데, 요 회수된 금액을 뭐 했다? 다시 재투자를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가 들어왔어요. 이자가. 매년 이자가 들어와. 그럼 이제 20년 지나고 나면 2억만 회수되는 게 아니고 이자만큼이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회수가 돼버리죠. 그럼 장부가 불일치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장부를 일치시켜야 되니까. 요 상한기법은 요 1,000만원 전체가 감가되는 금액이 아니고, 요 1,000만원에서 이자를 빼고 남는 금액이 감가되는 금액이 된다 이 말이야. 감가되는 금액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야 1,000만원 전체가 감가된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이걸 회수해가지고 적립을 하면은 거기서 들어오는 이자가 있어. 복리이자. 그래서 요 복리이자를 빼고 남는 나머지만 감가된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전체가 감가되는 금액이 아니고 복리이자를 빼고 남는 금액만 감가된다고 보고, 자 1차 정도에 970만원 정도 감가된다고 보고요. 그걸 회수했어. 그래가지고 은행에 예금하니까 30만원 이자 들어왔지. 그럼 970만원하고 30만원 합치니까 얼마? 1,000만원 된 거죠. 그럼 2차년대는 또 965만원 감가된다고 보고 회수해. 그래가지고 은행에 예금하니까 이자가 35만원 들어와서 이자를 붙이니까 좀 늘었겠죠. 그래서 35만원하고 965 합치니까 또 1,000만원 회수됐죠.
그 3초에는 또 960만 원 감가된다고 보고 회수해갖고 예금하니까 40만 원 이자 들어왔다 합치니까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매년 감가액과 그에 해당하는 복리이자 상대액을 합쳐가지고 정액보와 똑같이 1000만 원씩을 회수해서 적립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수해서 적립하는 금액은 1000만 원 똑같습니다. 다만 감가액은 정액법은 매년 1000만 원 이 전체가 다 감가되는 금액이죠. 1000만 원이 다 감가되는 금액이야. 근데 상환기획법은 1000만 원에서 복리를 빼고 나면 윗부분만 감가되는 금액이죠. 그죠? 그러니까 감가가 무조건 상환기획법은 복리이자만큼 감가가 적겠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이자가 안 생기고 그냥 이 전체가 다 1000만 원이 감가된다고 회수해서 그냥 모아만 둔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회수된 금액을 다시 재투자하니까 거기서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자를 빼고 남는 금액이 감가된다고 봤잖아요. 그지? 그래서 복리이자만큼 감가가 적은 거지. 그죠? 그래서 세 가지 한번 비교해봐요. 초기에 발생하는 감가액을 한번 봐봐. 초기에는 자 정액법은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씩, 1000만씩 일자리 감가가 생기죠. 20년 내내. 그 다음에 적립법은 2000, 1800, 1620, 1458. 초기에는 2000만 원, 1800씩 감가 생겨. 여기는 900, 970, 965, 960, 뭐 954, 948, 뭐 이렇게 감가 생기겠죠. 그럼 감가가 세 개 중에 초기에 제일 큰 게 뭐고? 정률법이 감가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정액법이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상환기금법. 상환기금법은 반드시, 그죠? 다른 방법은 이자가 없지만 상환기금법은 복리이자가 생기니까 다른 방법보다는 무조건 감가가 가장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정액법보다 무조건 복리이자만큼 감가가 무조건 적습니다. 그래서 초기 감가는 정률법이 감가가 가장 크고 상환기금법이 가장 감가가 적어요. 그럼 초기에 감가가 많이 발생해서 복선가격, 감정평가액은 높겠다, 낮겠다. 감정평가액은 감가가 적을수록 커지는 거죠, 그죠? 봐라. 감정평가액이, 자, 복선가격, 적산가격이, 그죠?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액을 공개한 거지. 근데 요 감가 자체가 적어요. 감가액이 적으면 당연히 복선가격은, 감정평가액은 높게 산출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세 개 중에 감가액이 가장 적은 게 뭐야? 상환기금법이죠. 그럼 감정평가액은 상환기금법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감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게 정률법이니까 정률법이 감정평가액은 가장 적겠죠. 그죠? 복선가격은 초기에 정률법이 가장 적고 상환기금법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감가액하고 복선가격은 거꾸로, 그죠? 반대가 될 수밖에 없죠. 감가가 크면 복선가격은 적어지는 거고 감가가 적을수록 적산가격, 감정평가액은 높게 산출될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렇겠네! 저기 했잖아, 저기! 적산가격, 복선가격은 제조원께서 감가액을 뺀 건데, 감가가 커지면 복선가격은 적어지는 거지, 당연히. 감가가 적으면 복선가격이 높게 나타나고,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요 초기, 이 감가하고 초기 감정평가의 크기 순도 기억을 해두고요. 원가법은 상당히 이렇게 복잡해요. 지금 뭐, 가격을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 정리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감가 수정 방법도 다 배우고 한 거는 원가법에 따라서 복선가격, 적산가격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궁극적으로 이것도 계산 문제로 기장이 되어 있지만 작년하고 재작년 2년 연속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도 계산 문제, 재작년에도 계산 문제, 2년 연속 계산 문제로 나왔으니까 올해는 당연히 서술형 문제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90% 이상은 그냥 서술형 문제지 계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가법은 여러 가지를 다 물어. 제조도 원가의 개념, 제조도 원가에서 지문 한 개 정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감가 수준하고 감가 상각 차이점에서도 지문 한 개 넣고요. 또 감가 요인에서도 지문 한 개 만들고, 그리고 감가 수정 방법에서도 또 지문 한두 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냥 다음 중 원가 방식, 원가법의 내용, 원가법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지문들로 묶인 것은, 이게 올해 시험 문제야. 딱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원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아니면 옳은 것의 개수는 몇 개인가. 문제가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다음 주 모의고사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몇 개인가. 잘 찾아봐요. 5개 중에 몇 개가 맞는지. 제조도 원가에서도 지문. 뭐, 그 다음에 또 뭐, 감가수준하고 감가상각의 차이점에서도 지문 2개 있고, 뭐, 또 감가수준 방법에서도 지문 2개 넣고, 이렇게 해서 5개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오늘은 제가 안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 풀어드리고, 3, 4월 달에 계산 문제를 왜? 올해는 계산 문제보다 서술형 문제가 나올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가부에서, 적산가격 계산한 거는 3월, 4월 달에 다 접목시켜드릴게. 별로 어려운 게 없다. 요 원리만 알면. 그러면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뭐? 원가법. 원가법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을
적산가격이라 한다. 어떻게 적산가격을 구한다? 재조달 원가에서 강가 누객을 공제해서 구한다. 이렇게 딱 돼야 되죠. 그러면 각 방식마다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죠. 자, 원가 방식의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545페이지인가? 545쪽인가 가면 적산법 찾았어요? 자, 원가 방식이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원가 방식의 뭐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 원가법은 가격을 평가하는 거고요. 원가 방식의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 하고, 적산법에 따라 산정되는 임대료를 적산임료라고 합니다. 적산임료라고 하는데 요거 공식 외우신다. 적산임료를 어떻게 구하느냐?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그게 필요재경비를 가산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적산법이란 대상 부동산의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필요재경비를 가산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겠네요. 그죠? 그렇겠죠? 기초가액의 기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이 부동산을 임대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경비, 그게 이제 필요재경비야. 부동산을 임대로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를 뭐하여? 더하여, 가산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평가 방법. 그러니까 요 공식 외운다.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재경비. 요렇게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는데요. 적산법은 요거 외에 나올 거 없어. 안 나와. 그냥 우리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초점은 가격을 평가하는 거지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딱 한 줄 이거 외에 다른 거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요 정도만 기억하면 더 이상 알 거 없어요. 자, 원가 방식에서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원가법하고 적산법을 알아봤고, 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하다가 자를 수가 없으니까. 좀 쉬었다가 비교 방식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